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신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의 제목은 글로벌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의 다층적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주제는 레드 플러스입니다. 개도국의 산림 전용 방지 노력 활동에 대해 탄소 배출권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제안된 제도로 여러 차례 당사국 총회에서 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레드 플러스는 현재까지도 기후변화 협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재원을 개도국가 기관에게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개도국가 기관이 레드 플러스 사업을 진행합니다. 레드 플러스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온실가스 감축은 자체적으로 자발적 탄소 시장에 등록하여 탄소 배출권을 생성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사업 제안자와 파트너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50개 이상 국가에서 500개 이상의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습니다.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 다층적 거버넌스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를 잘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특성화된 구조와 복잡한 방식의 파트너십 형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를 연구함에 있어서 파트너십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실행한 노하우, 지식, 자원, 전략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프로젝트 시행자는 프로젝트의 전달, 책임성, 효율성, 효과성 개선을 위해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 구현에 대한 정보와 연구가 부족합니다. 복잡한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 거버넌스 구조에서 파트너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다방면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목적은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의 역량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연계성을 탐색하여 레드 플러스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구조, 패턴, 핵심 주체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매트릭스를 정량화하여 글로벌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와 기관이 가장 우위에 있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답할 것입니다. 또한 통계적 모델 ERGM과 블락 모델링을 사용해 다른 조직 그리고 같은 조직 사이에서 파트너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패턴을 분석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이론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네트워크의 구조 중심성 분포, 파트너십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보존 이니셔티브, 물 관리, 도시 개발 등 전 세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드 플러스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시면 그림에서와 같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재정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있었고 탄소 배출권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그라미에 쳐진 부분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실행 단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형성되는 파트너십 구조를 분석함을 통해 레드 플러스의 전체적인 거버넌스 그리고 각 단계별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에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가장 지배적이고 영향력 있게 레드 플러스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만드는 국가 기관은 어디인가? 두 번째, 어떤 형태의 기관과 단체가 글로벌 그리고 지역적인 단계에서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의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에서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패턴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네, 본 연구는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질문 1번에 답하기 위하여서 글로벌 및 지역 수준에서 중심성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 질문 2번에 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패턴을 분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 질문 3번에 답하기 위해서 통계 네트워크 모델링 분석을 통해서 연구 질문 3번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57개국 523개의 레드플러스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수립된 RD-RECCO 국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467개의 프로젝트를 수집을 했고요. 최근의 데이터, 2007년까지 수집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기서 얻은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56개의 최신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연구를 추가한 소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음 표는 사용된 데이터 코딩 카테고리입니다.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프로젝트, 그리고 서티피케이션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연구 질문 1번에 답하기 위해서 데이터 세트 이상을 구축하여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 네트워크에서 각 조직과 국가의 중심성을 글로벌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검토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질문 2번에 답하기 위해서 블락 모델링을 통해서 기관의 유형별로 기여도를 분석했습니다. 블락 모델링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기관 유형 5개로 나눠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연결망의 조직적 특성에 대한 통계적 설명을 위해서 ERGM-P 모델링을 사용했습니다. ERGM 모델링은 앞에서 기존의 방법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시각화된 구조의 특징이 무작위로 일어난 유형인지 아니면 일련의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인지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즉, 기관 유형에 따라 어떤 형태의 파트너십이 형성되는지 통계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보시면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의 국가에서 가장 많이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가 시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통계 결과를 보시면 2011년도에 가장 많이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가 착수되었고 이후 그 수는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유형별로는 기업과 NGO가 가장 많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다음으로 국가기관, 연구기관, 지역공동체 순으로 참여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수준에서 연구 질문 1번에 대한 글로벌 수준에서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각 대륙별로 노드와 링크의 색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분석에서는 선진국의 노드는 별, 그리고 개도국의 노드는 삼각형으로 표시했습니다. 노드의 크기는 4개 중심성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노드들이 대륙별로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에는 미국과 유럽의 국가가 이제 모여 있는데요.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하여서 다양한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대륙별로 분석을 했을 때, 이는 이해관계자별로 분석을 했을 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개별 이해관계자 분석에서는 사업 제안자를 사각형, 그리고 파트너를 원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컨저베이션 인터내셔널과 WWF와 같은 기관은 사업 제안자로서의 4개 중심성이 높았으며 테라 글로벌 센트럴, 네이처 컨저번시 등과 같은 기관이 파트너로서 네트워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륙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미국을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중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많은 수의 미국에 있는 기관이 네트워크 안에서 상호작용, 즉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정보와 자원의 공유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특징은
중국과 브라질의 경우 매개 중심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하지 않고 이제 외곽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브라질에 속한 이해관계자들은 본국에 속한 이해관계자들끼리 많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별 이해자 관계별로 결과를 분석했을 때 각 대륙별로 어떤 이해관계자가 파트너십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특정 기관이 전 대륙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각 대륙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해관계자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 실행되는 레드플러스 프로젝트의 경우 다른 대륙의 이해자들의 참여가 파트너십 형성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락 모델링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공공기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힘이 가장 컸고 남아메리카에서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힘이 가장 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의 유형들이 전 지역에 걸쳐서 같은 종류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수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락 모델링에 대한 수치를 표로 표시를 했는데요. 각 블락에서 보여주는 그 크기는 연결 정도의 합, 인지그리를 이야기합니다. 각 권역별로 이해관계자의 수는 비슷하지만 특히 남아메리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RGM 모델링을 통해서 블락 모델링에서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기관과의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것은 모두 유의하지 않긴 않았지만 입출 판단해 보시면 크로스 타입 브릿징에 대한 결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위딘 타입 브릿징, 같은 종류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에서는 양의 값으로 유의한 값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서 레드플러스 프로젝트의 다양한 형태와 패턴의 다층적 구조 파트너십을 확인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초국가적, 국가 내 협력 패턴을 설명하고 레드플러스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 핵심 주체들이 누구인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힘의 네트워크 안에서의 그런 힘이 특정 국가나 기관에 집중되거나 대륙 안에서만 협력이 이루어지는 구조도 발견했습니다. 이는 기관의 재원이 부족하거나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재정적 네트워크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어떤 기관과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본 연구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기관과 국가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지를 비교하는 통해서 각 단계별로 어떤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한지를 비교 분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별 타겟팅 분석이 시작점이 될 수 있고 각 국가 또는 기관의 이해 능력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기반자가 향후 레드플러스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벤치마킹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